새벽 4시 울려 퍼진 전화벨이 저를 깨웠습니다. 밀러, 캔자스 군수공장이 멈췄어요. 이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몰랐죠. 미국 국방부 전략기획국의 수석 분석관으로서 세계 정세를 읽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핵심 공장들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모든 부품의 출처는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우리 없이 살아남을 수 없어라며 대니얼이 비웃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83%, 74%, 68%.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됐을 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프로젝트 K의 충격적인 발견은 국방부도 백악관도 묻으려 했죠. 그러나 저는 이 위험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을 때 세계 질서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과연 조용한 거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3월 백악관 상황실에서 걸려온 전화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직 새벽 4시. 캔자스에 있는 우리 군수공장이 멈췄다는 소식이었어요. 단 하나의 부품 때문에. 밀러, 당장 와요. 이게 세 번째예요. 저는 미국 국방부 전략기획국 수석 정책 분석관 소피아 밀러입니다. 20년 넘게 세계 전략 지형을 분석해왔죠. 하지만 그날 시작된 일은 제 경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수수께끼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초조한 얼굴들이 스크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데니얼 하워드 부차관보가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리고 있었죠. 소피아, 세 개의 공장이 같은 주에 멈췄어. 원인은 한국산 미세회로 모듈 부재야. 화면에는 멈춘 생산라인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허망하게 서 있고 장비는 죽은 듯 고요했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중국과의 무역 갈등 때문이라면 이해해요. 하지만 한국은?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그레이가 태블릿을 건네며 속삭였어요. 더 심각한 건 디트로이트와 텍사스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훑어보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리 국방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이 갑자기 공급 중단된 거였어요. 이유도 설명도 없이. 단 하나의 공통점은 한국이란 출처였습니다. 이상하네요. 한국은 항상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는데. 제 말에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데니얼이 비웃듯 말했죠. 소피아, 당신도 알잖아. 한국은 우리 없이 하루도 못 버텨. 그 말에 회의실 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장 국무부에서 온 동아시아 전문가였어요.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 없이 못 버티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 경력에 처음 느끼는 불안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사무실에 남았어요. 무언가 놓친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F-35 전투기 생산 라인도 멈췄대요. 원인은 또 그 부품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보고가 들려왔어요. 테슬라, GM, 보잉까지 생산 중단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국 부품이 끊겼습니다. 데니얼이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한국은 우방국이잖아.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설명하죠? 사라 윌슨이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무 말도 없어요. 완벽한 침묵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엘리자베스를 따라잡았어요.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해? 엘리자베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피아, 당신 꽤 훌륭한 분석가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어요. 침묵도 전략이에요. 그날 밤 저는 캔자스 공장장과 통화했습니다. 단 하나의 부품이 없어서 전체가 멈췄다고요? 네, 믿기 힘들죠. SCM-230이라는 모듈인데 한국의 작은 회사가 만들어요. 대체품은 없고 전 세계 생산량의 92%를 차지하죠.
전화를 끊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는 환상이었어요. 한국이 멈추면 미국도 멈춘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태는 악화일로였죠. 이제 우리 군함 건조까지 중단됐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국은 우리의 충실한 동맹이었잖아. 데니얼이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마이클이 데이터를 프로젝션에 띄웠어요. 캔자스, 디트로이트, 텍사스, 샌디에고. 모두 같은 증상입니다. 작은 한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이 중단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너무 체계적이죠. 데니얼이 코웃음을 쳤어요. 뭐라는 거야? 한국이 우리를 협박한다고? 말도 안 돼. 그들은 우리 없이 살아남을 수 없어. 엘리자베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10년간 한국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셨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엘리자베스는 태블릿을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과 싸울 동안 그들은 조용히 세계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우리가 거인들의 싸움에 집중하는 사이 작은 나라가 실제 힘을 쌓아 올렸다는 거군요.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죠. 오후에 저는 펜타곤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무언가 더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수십 개의 기밀 보고서를 뒤지다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어요. 프로젝트 코리아라는 제목의 10년 전 보고서였죠. 거기엔 명확했습니다. 우리 군사 시스템의 핵심 부품 42%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이건 무시당했어요. 마이클이 내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니얼이 회의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미국 없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죠. 저녁, 제 사무실에 엘리자베스가 찾아왔어요. 소피아, 발견한 것이 있나요? 저는 오래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는지 보세요. 엘리자베스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 중단이 아니에요. 힘의 전환점이죠.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정점에 달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기다렸어요. 완벽한 순간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라에게 특별한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에서 한국 부품 의존도를 완전히 파악하고 싶어요. 몇 시간 후 사라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믿기 힘들 거예요.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 핵심 시스템의 68%가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죠. 단순한 나사부터 첨단 센서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이런 부품들 대부분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우리 심장에 손을 얹고 있었군요. 제 말에 사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데니얼이 제 사무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소피아,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셨어. 이게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무시했던 존재였어요. 그들은 이 순간을 준비해왔죠. 데니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 먼저 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우리는 한국을 진정한 강대국으로 대해야 합니다. 창밖에서 워싱턴 DC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불이 켜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국제 질서의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침 일찍 제 사무실에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보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반도체 칩 하나 때문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한국산?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이 만든 특수 메모리 칩이에요. 대체품이 없대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건 공식 보고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마이클 공식 채널을 벗어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프로젝트 K라고 부르죠.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데니얼에게 알리지 않고요. 특히 데니얼에게는 비밀로 해요. 그는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날 오후 저는 사라와 제이슨, 에밀리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잠그고 휴대폰도 밖에 두게 했어요. 우리는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모든 산업, 모든 분야를요. 에밀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비밀리에 해야 하죠? 왜냐하면 진실이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상상한 세계 질서가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 팀은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고리를 찾고 패턴을 분석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사라가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래프는 명확했어요. 미국 핵심 산업 11개 분야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었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이슨이 다른 차트를 보여줬어요.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전략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작은 기술 회사들을 인수해왔어요. 눈에 띄지 않게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의존이 아니었어요. 전략적인 취약점이었죠. 그들은 이것을 계획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만 주시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체스판을 재배치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그냥 계속 조용히 영향력을 키우면 되잖아요. 엘리자베스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엘리자베스를 만났어요. 우리의 발견을 보여주자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군요. 제가 말했어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분적으로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왜 한국은 지금 이 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엘리자베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둘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소피아. 그들의 진정한 위치에 맞는 존중을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단순하게 보고 있었어요.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했죠. 제 팀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발견을 공개해야 했죠. 데니얼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소피아, 어디 있었어? 데니얼이 짜증스럽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제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데니얼은 몇 분 동안 자료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모든 데이터가 이걸 증명해요. 우리는 거인들만 보느라 진짜 움직이는 심장을 놓쳤어요. 데니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줬지? 아직 아무에게도요. 당신이 첫 번째예요. 좋아, 이건 최고 기밀로 유지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거야. 그가 나가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엘리자베스였어요. 소피아, 조심해요. 당신이 발견한 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세계의 균형은 이미 조용히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백악관으로 소환됐습니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미팅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어요. 소피아, 당신의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한 거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재고해야 해요.
대통령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사라가 준비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기술의 83%, 메모리 칩의 74%, 디스플레이의 68%, 그리고 첨단 센서의 71%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대통령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어요. 대기업은 전면에 내세우고 작은 기업들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했죠. 마치 물속에 숨은 빙산처럼요. 제 설명이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대통령은 창가로 돌아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제 생각에는 잠시 말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중간자가 아닌 독자적인 강대국으로요.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보를 누구에게 공유했소? 소규모 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의 엘리자베스장이요. 줬소. 일단은 이 정보를 극비로 유지하시오. 나는 한국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소. 백악관을 나오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였죠. 사무실로 돌아오자 사라가 급히 다가왔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사라가 보여준 분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단순히 부품 공급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 세계 핵심 기술의 특허도 조용히 확보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지난 15년간의 패턴을 보세요.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차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과 기업 인수는 완벽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누가 이걸 조율하고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태블릿을 건네며 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요. 하지만 이런 패턴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날 밤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전략이 아니에요.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죠.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소피아, 내일 하버드에서 국제전략 컨퍼런스가 있어요. 당신의 발견을 발표해야 해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더 큰 리스크는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변화를 인정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세계 질서도 언뜻 보기엔 변함없어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별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데니얼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소피아, 하버드 발표는 취소야. 왜요? 너무 민감한 내용이야. 우리는 아직 대응 전략이 없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데니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명령이야. 그가 나간 후 마이클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하버드에서 만나요. 세계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버드 국제전략 컨퍼런스장에 들어서니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략가와 정책 기반자들로 가득했어요. 제 발표는 오후 세션의 마지막이었죠. 데니얼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준비됐어요? 엘리자베스가 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떨려요. 이게 내 경력의 끝일 수도 있죠. 엘리자베스가 미소 지었어요. 또는 시작일 수도 있고요.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슬라이드는 단순한 아이폰 분해도였어요. 청중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이 스마트폰에는 수백 개의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기를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부품의 67%는 한국에서 만들어져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내 27개 공장의 셧다운 사례였어요. 지난달 이 공장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부품 몇 개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청중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어요. 우리는 세계를 단순하게 봐왔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EU. 하지만 실제 힘은 다른 곳에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는 사라가 만든 공급망 조율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위치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지도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지난 15년간 취득한 특허와 인수한 기업들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를 장악했어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청중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중국 대표들은 서로 귓속말을 했죠.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미국 핵심 방위 산업의 68%, 첨단 전자 산업의 74%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건 애플이나 테슬라의 성취가 아니라 사실상 삼성과 SK의 결정체입니다. 발표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청중의 얼굴에서 충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경고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러 왔어요. 작은 국가가 어떻게 글로벌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첫 질문은 일본 대표에게서 나왔어요. 밀러 박사,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대응은 없습니다. 사실 제 발표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중국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것이 한국에 대한 압력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입니까? 아니요, 저는 단지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질문, 의심, 놀라움이 뒤섞인 반응이었죠. 구석에서 엘리자베스가 미소 지으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엘리자베스를 만났어요. 폭탄을 터뜨렸네요. 진실은 때때로 폭탄보다 더 강력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둘째 날 발표도 준비되어 있죠? 엘리자베스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발표할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데니얼이었어요. 소피야,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와. 대통령이 경로하셨어. 데니얼, 내일도 발표가 있어요. 그 후에 돌아갈게요. 이건 명령이야. 지금 당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괜찮을까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죠.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나라 기자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밀러 박사, 한국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미국은 이 의존도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이것이 새로운 냉전의 시작인가요? 답은 간단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했어요. 우리는 단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보스, 당신 발표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이에요. 펜타곤은 난리가 났고 백악관은 응급 모드예요. 예상했던 일이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더 중요해요.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발표니까. 컨퍼런스 둘째 날 강당은 더욱 붐볐습니다. 제 첫 발표가 폭탄이었다면 오늘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완전히 간과했던 한국의 또 다른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중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모두가 두 번째 폭탄을 기대하고 있었죠. 바로 문화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세계 지도였어요. 곳곳에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들은 지난 5년간 한국 드라마, K-팝, 게임이 주요 콘텐츠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한 지역이에요. 보시다시피 거의 전 세계를 덮고 있죠. 다음 차트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한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예요. 한국 콘텐츠를 접한 후 그들의 한국 제품 구매율은
평균 320% 증가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게 국가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네요. 다음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중동의 한 국가와 한국의 원전 계약 사진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어떻게 성사됐을까요? 물론 기술력이 중요했지만 그 나라 고위 관료의 딸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큰 역할을 했어요. 그녀가 아버지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거죠. 청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한국은 이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죠. 다음 슬라이드는 세계 각국의 언어 학습 앱 데이터였어요. 한국어 학습자가 지난 3년간 457%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팬이 아니라 잠재적인 동맹자들이에요. 발표를 계속하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경제적, 외교적 효과로 이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프트 파워가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설계된 국가 브랜딩 전략이었죠. 한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로이자 설득입니다. 반감없이 마음을 얻는 방법이죠. 질문 시간이 시작됐어요. 한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전략을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각국은 자신만의 방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문화적 영향력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발표를 마치고 강당을 나오자 엘리자베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소피아,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귀환을 명령했대요. 그래요? 그럼 가봐야겠네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엘리자베스가 물었어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아왔으니까.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발표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었어요. 세계관의 전환점이었죠. 당신이 옳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세계는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걸 알게 됐죠.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로 직행했습니다.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죠.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다른 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데니얼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데니얼뿐만 아니라 국방장관까지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앉으시오, 밀러 박사. 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데니얼이 문서 하나를 내밀었어요. 서명하시오. 기밀유지 서약서야. 저는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정보와 발표 내용에 대해 영원히 침묵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밀러 박사, 당신의 발표가 일으킨 외교적 파장을 아십니까? 한국 대사관은 공식 항의를 제기했고 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진실을 직면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이미 변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요. 데니얼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소피아, 이건 명령이야. 당신은 국가 안보를 위협했어. 아니요, 저는 단지 우리가 무시했던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죠.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밀러 박사, 우리는 당신의 분석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할 때예요. 대통령이 한국과 직접 대화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장관과 데니얼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이 원하는 것은 명확해요. 그들은 더 이상 중간자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요. 독자적인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게 그렇게 나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니얼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은 정말 순진하군. 세계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아? 균형이야. 한국 같은 나라가 갑자기 주요 플레이어가 되면 모든 균형이 깨져. 그 균형은 이미 깨졌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결국 장관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밀러 박사, 우리는 당신의 연구를 계속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발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합의에 동의하십니까? 깊이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연구할 수 있다면 동의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됐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 연구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조용히 해야 해. 사라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보스, 우리가 모르던 게 더 있어요. 한국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그들은 정말 독립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했죠. 저는 창가로 걸어가 워싱턴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미국도 이제 명령하는 나라가 아닌 협상하는 나라가 되어야 했죠. 계속 작업해요. 하지만 더 신중하게. 제가 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에요. 그날 밤 엘리자베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비밀 통화가 있었대요. 2시간 동안. 내용은? 제가 물었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대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은 여전히 같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지만 세계의 지도는 이미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한국 부품 공급은 재개됐고 공장들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공식 발표는 끝났지만 제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모든 자료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죠. 무슨 일 하세요? 마이클이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중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방대한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 하나. 코리아. 그들은 말하지 않았어. 제가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마이클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걸 데니얼이 알면 또 난리 날 텐데요. 이건 공식 보고서가 아니야. 개인적인 기록이지. 그날 오후 엘리자베스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표정이었어요. 소피아, 당신에게 알려줄 게 있어요. 국무부가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당신의 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들은 내 보고서를 묻으려 했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미소 지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신의 발견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만들어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첫눈이었죠. 모든 게 변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변화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날 저녁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TV를 보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파트너라고 부르네요.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어요. 항상 그랬어야 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니얼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소피아, 내가 틀렸어. 당신의 분석이 정확했어. 감사합니다, 데니얼. 하지만 이건 승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문제죠. 그가 떠난 후 저는 제 문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결론이었어요. 세계는 더 이상 단순한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 기술적 의존성, 문화적 연결이 새로운 힘의 중심이 되었다. 한국은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봤다. 조용한 거인을. 문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았죠. 며칠 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특별 초청국으로 한국이 참석했어요. TV로 회의 장면을 지켜보며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 책상 위에 나토 보고서 한 부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아뒀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페이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미래는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달려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주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워싱턴의 벚꽃이 피어나듯 세계 질서도 새롭게 꽃피우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 이후 6개월이 지났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전략 포럼 초청장이었습니다. 발표자로 제 이름이 있었죠. 한국에 가네요. 마이클이 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하필 내가 그들의 전략을 폭로한 장본인인데 날 초대하다니 흥미롭지 않아?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실을 말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거인과의 동행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취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어떻게 작은 나라가 창의성, 혁신,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청사진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환영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었어요. 밀러 박사 환영합니다. 당신의 분석은 우리에게도 많은 통찰을 주었어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세계는 더 이상 소수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 위치, 기술적 우위,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조용한 거인들의 시대였죠. 한국은 그 첫 번째 사례일 뿐이었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이 길을 따르게 될 거란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들었다. 조용한 거인의 발자국 소리를.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